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대한민국 국방기술의 비상사태. 2. 폴란드가 얼굴을 돌렸다? 3. K2의 치열한 경쟁.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폴란드가 대한민국의 뒤통수를 제대로 쳤다. 폴란드의 놀라운 결정 하나에 대한민국 K2 흑표의 위상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최근 폴란드는 미국으로부터 14억 달러, 하나 약 1조 7,400억 원 넘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M1 에이브람스 도입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숫자로 치면 무려 116대에 달하는 에이브람스를 도입한 건데요. 그런데 바로 이 결정으로 인해 일각에서는 한국의 K가 얼마나 쓰레기 같으면 에이브람스를 추가 도입하겠느는 어이없는 주장이 등장했습니다. 심지어 나름 그럴듯한 이유까지 있는데요. 우선 폴란드가 K2를 도입하게 된 경위가 한국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사실 폴란드는 이미 2022년 4월에 47억 4천만 달러, 하나 6조 원에 육박하는 어마어마한 금액을 지불하고 에머레이트 에이브람스 250대 도입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그러나 정작 미국의 군수장비 생산 능력으로는 2025년이나 되어서야 에머레이트의 본격적인 인도가 가능했습니다. 당장 만보 상황에 빨간불이 켜진 폴란드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죽을 맛이었는데요. 이때 혜성처럼 등장한 게 바로 폴란드의 구원자 대한민국이었습니다. 한국은 압도적인 생산 능력으로 2024년까지 K280대 인도를 약속하고 도합 980여 대라는 어마어마한 물량을 순차적으로 도입해 주겠다고 계약했는데요. 폴란드 안제이 두다 대통령이 K2 초도 물량을 버선발로 맞이한 게 바로 이 때문입니다. 그런데 최근 폴란드가 추가로 116대의 에이브람스를 도입하면서 상황이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막상 실제로 K2를 운용해보니 도대체 얼마나 별로면 에이브람스를 추가 도입하겠느냐는 주장이 나온 것입니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러시아가 보유했던 전차의 무려 93.5%에 해당하는 3084대가 파괴되면서 이런 주장은 더 힘을 얻었는데요. 러시아 전차랑 한국의 K랑 무슨 상관이냐 싶으시겠지만 사실 아무 관련이 없다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K, 이 입꼬리를 더듬어가면 불곰 사업으로 들여온 러시아의 T-80U 전차가 등장하기 때문인데요. 게다가 한국 전차는 동부권 전차의 설계 개념을 상당히 많은 부분 채용에 개발되었습니다. 오죽하면 한국 K2를 두고 외형은 서구, 내용물은 동구인 짬뽕 전차라고 표현하는 전문가까지 있을 정도인데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폴란드 가정말로 대한민국의 K2가 러시아 전차 수준으로 형편없어서 에이브람스를 추가 도입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소련의 일원이었던 폴란드라면 누구보다 러시아 전차의 문제점을 잘 알고 있을 텐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과연 한국의 K2는 정말 겁먹뿐인 설계 결함 덩어리인지 동부권과 서구권 전차의 차이를 통해 확실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지상전의 왕자 흔히들 전차를 표현할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바꿔 말해 지상전에서 전차만큼 효과적인 무기체계가 없다는 의미인데요. 깜짝 놀랄 만큼 최첨단의 무기체계가 하루가 멀다 하고 등장하는 요즘이지만 그래도 역시 지상전의 주인공은 전차입니다. 심지어 전차의 설계 방향에 따라 한 나라의 군사적 스탠스를 얼추 가능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미국, 영국으로 대표되는 서구권과 러시아, 소련으로 대표되는 동구권은 같은 시기에 경쟁적으로 전차를 개발해 왔음에도 설계 개념에서 상당히 뚜렷한 차이가 있습니다. 문외한이 보더라도 어느 진영의 전차인지 대충 구분이 가능할 정도인데요. 특히 서구권은 방어전을 상정하고 전차를 설계하는 반면 동부권은 대규모 전력으로 넓은 전선의 특정 지점을 돌파하는 중심작전의 교리를 전차 설계에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인해 전술인 건데요. 이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게 바로 미국입니다. M1 에이브람스의 초기 모델은 전장 9.7m, 전폭 3.6m, 전고 2.4m에 54.5톤이나 나가는 육중한 전차였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M1은 M1A2C에 이르러 중량이 무려 66.8톤까지 급격하게 불어났습니다. 이는 1988년에 등장한 M1A1 합터 초바마마와 용 합금을 사용한 신형 복합 장갑을 채택하면서 방어력을 대폭 증가했고 이후 추가 장비와 장갑을 늘리면서 계속해서 무게를 늘려왔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M1 에이브람스는 1500마력이 AGT 15000C 타중 연료 가스터빈 엔진을 탑재했음에도 야지 최고 속도가 고작 시속 40km에 불과한데요.
K2 흑표가 같은 1500마력의 DV27K 엔진을 탑재하고 야지 최대 속도 시속 50km, 평지 최대 시속 70km에 육박한다는 걸 감안하면 그야말로 느려 터진 겁니다. 하지만 이토록 두꺼운 장갑 덕분에 에이브람스의 승무원 생존율은 비약적으로 상승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걸프전 당시 이라크 전차에 의해 파괴된 에이브람스는 단 3대에 불과했고 그마저도 승무원은 전원 생존했습니다. 심지어 알라의 요술봉 RPG에는 흠집조차 나지 않았는데요. 반면 소리는 큰 구강의 주포에서 나오는 막강한 화력, 그리고 빠른 기동에 무선 집중했습니다. 적 포탄이야 먼저 보고 안 맞으면 그만이고 우리 포탄은 살짝만 스쳐도 치명타가 되는 설계 사상을 지니고 있었는데요. 따라서 대구경의 화력 공격에 용이하고 기동성을 위해 너무 무겁지 않으면서 큰 포를 장착할 수 있도록 전차를 설계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소련의 T-72는 서방 전차가 105mm 주포를 사용할 때 125mm 활강포를 탑재했고 중량은 고작 41.5톤에 불과했습니다. 대신 780마력의 V92SE 디젤 엔진을 장착했음에도 최대 속도가 시속 60km에 달했는데요. 극단적으로 납작한 포탑을 보면 T-72가 얼마나 다이어트에 열심이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는 경사 장갑을 통해 비교적 얇은 장갑으로도 실질적인 방어력을 끌어올리기 위함인데요. 하지만 그렇다 보니 내부 공간이 협소하여 탄약 적재 공간이 상당히 부족했고 인체 공학적 측면에서 최악이었습니다. 오로지 기동력과 화력에 모든 걸 투자한 전차인데요. 더군다나 후기형으로 갈수록 복합 장갑에 반응 장갑을 추가하여 기본 400-500mm에서 최대 600-800mm까지 방어력을 향상시켰습니다. 오죽하면 미 국방부에서 T-72가 에이브람스보다 화력면에서 우위 있다고 평가할 정도인데요. 냉전 중이었던 당시의 시대상을 생각하면 대단히 놀라운 반응이었습니다. 게다가 T-72는 동구권 특유의 캐로젤식 자동장전 장치가 장착되어 있었으며 캐로젤식은 탄이 장약과 함께 수평으로 정렬되어 호수가 원하는 탄종을 위로 밀어 올려 장착하는 방식인데요. 장전 속도는 비교적 느리지만 구조가 단순해서 신뢰성이 높고 공간을 적게 차지한다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가뜩이나 차체 여유 공간이 부족한 동구권 전차에는 최적이었던 건데요. 이로 인해 동구권 전차에는 대부분 캐로젤식이나 비슷한 원리의 포르지나식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바로 이 이유 때문에 T-72, 나아가 동구권과 러시아 무기 체계의 몰락이 시작될 줄은 아무도 몰랐는데요. 걸프전에서 막상 M1 에이브람스와 맞붙자 T-72니 전설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심지어 이라크군이 운영하던 T-72 전차 대기대가 미국 M1 에이브럼스 14대에 박살나는 믿지 못할 일이 벌어지기도 했는데요. T-72는 M1 에이브람스의 포탄 한 발에도 뚜껑이 따이기 일쑤였습니다. 상당히 익숙한 광경인데요.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걸핏하면 포탑재로 날아가 버리는 러시아 전차의 허접함이 걸프전에서도 그대로 드러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문제는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T-72의 심각한 결함이 다름 아닌 대한민국의 K1, K2에도 흘러들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기 때문인데요. 대한민국의 전차는 비교적 작은 크기의 가벼운 중량, 러시아 전차들처럼 해프 타격을 기본 교리에 놓고 빠른 기동성을 장점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즉 동구권의 설계 개념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런 구조에는 개량이나 정비로는 처리가 불가능한 치명적인 문제점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를 달리고 있는 한국 전차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우크라이나의 최전선에서 최후방까지 달리며 수많은 우크라이나인들의 생명을 살리고 있는 현대로템의 전차. 언제 K2 전차가 우크라이나 전선에 투입됐나 싶겠죠. 이번에 소개해드릴 현대로템의 전차는 전차 탱크가 아닌 전차 트레인입니다. 한국에서 온 전동열차가 우크라이나 난민과 병력들을 수송하며 우크라이나의 핏줄이 되어주고 있다고 하는데요. 슬픔에 잠겨 피난길에 오른 우크라이나 난민들도 한국제 전차의 문이 열리자 그 순간만큼은 전쟁도 잊고 감탄을 터뜨렸다고 합니다. 게다가 전쟁 초 수도가 함락되기 직전 현대로템 기술자들이 러시아의 폭격에도 물러나지 않아 많은 우크라이나인들의 생명을 살려 우크라이나의 깊은 감사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에서 K2 전차만큼이나 화제가 되고 있는 한국 전동열차에 대해 지난해 12월 5일 폴란드에 한 척의 화물선이 도착해 10대의 K2 전차와 24대의 K9 자주포를 내렸습니다. 폴란드와 수출 계약을 맺은 지 겨우 4개월 만의 일이었죠.
당시 폴란드 대통령까지 자리에 참석해 기쁨을 표했었는데요. 그런데 이날 배에서 또 다른 화물이 실어져 있었다는 사실은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현대로템이 준비한 또 하나의 전차 바로 12대의 트램이었습니다. 폴란드 수도 바르샤바로 향하게 될 전동열차 트램이 K2K9과 같은 배를 타고 도착한 것이었죠. 소식을 들은 폴란드 네티즌들은 폴란드 전체를 한국제로 도배할 생각이냐며 혀를 내둘렀다고 합니다. 탱크 잘 만들기로 유명한 현대로템은 열차, 전동차 분야에도 세계적인 기술력을 갖추고 있는 기업입니다. 현대로템은 예전부터 폴란드와 우크라이나를 비롯한 북유럽과 아프리카, 아시아, 북미 등 37개국에 열차와 전동차를 수출해 왔었는데요. 우크라이나에 수출된 현대로템의 전동열차들이 러시아의 공격에도 우크라이나가 버텨낼 수 있는데 혁혁한 공을 세우고 있다고 합니다. 전쟁과 러시아의 무차별 폭격으로 고통이 마비되어 사람들이 고립되고 있는 우크라이나에 한국의 전차들이 국가의 핏줄이 되어 움직이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우크라이나의 수도 키이우를 중심으로 우크라이나 전역, 최전선부터 최후방까지 이어지는 철도를 통해 현대로템의 전차가 달리며 피난민과 물자를 실어 나르고 있다고 합니다. 기존 역의 군송용으로 쓰이던 전차들이지만 전쟁 속에서 생명을 살리기 위한 수단으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현대로템에서는 전쟁 속에서도 현지의 남아 열차를 수리하며 우크라이나인들에게 깊은 감동을 선사했었다고 합니다. 땅이 넓고 도로망이 열악한 우크라이나의 특성상 도시간 교통의 대부분을 철도가 책임지고 있는데요. 때문에 러시아가 침략하며 최우선적으로 파괴하려 했던 기반 시설 중 하나가 철도 수송망이었습니다. 하지만 전쟁이 시작되고 지금까지 우크라이나 철도망은 여전히 사람과 물자를 실어 나르며 우크라이나의 동맹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수많은 이들의 헌신과 희생이 있었던 덕분이었습니다. 러시아의 침략이 시작되고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가 함락 직전까지 갔었던 지난 3월 피난 명령이 떨어졌으니 조금이라도 많은 사람들을 대피시키기 위해 현대로템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남아 열차를 수리했었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 철도청에서는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 현대로템 현지 근로자들과 우크라이나 철도 전문가들이 함께 열차의 지붕, 전기, 브레이크, 견인 장비, 휠셋 형성 등을 포함해 15주간 많은 수리를 수행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성명을 통해 전쟁터에서 우크라이나인들을 안전하고 편안하게 대피시킬 수 있는 많은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가능한 수리 작업을 중단하지 않았다고 말하며 위험한 순간에도 남아 도움을 준 현대로템 직원들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지금까지 우크라이나에서 철도망을 유지하기 위해 피난하지 않고 남아있다 목숨을 잃은 우크라이나 철도청 직원만 30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희생 덕분에 400만 명이 넘는 우크라이나인들이 피난할 수 있었고 유럽을 통해 우크라이나 최전선까지 끊임없이 물류가 공급될 수 있었습니다. 조국을 위해 목숨을 걸었던 그들의 희생과 남의 나라 전쟁이지만 무고한 생명을 구하기 위해 위험을 감수했던 한국인들이 있었기에 우크라이나가 무너지지 않고 버틸 수 있었던 것이죠. 한 독일 방송 프로그램은 우크라이나 철도망을 제2의 우크라이나 군대라고 표현하면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철도망이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이 이번 전쟁에서 얼마나 중요한 요소였는지를 설명했는데요. 우크라이나의 철도는 국가의 생명선이 되었습니다. 불가능한 조건에서도 철도 기술자들은 열차를 조작하고 관리하며 세상이 굶주리지 않도록 화물을 운송하고 국가와 세계를 위해 자신들을 희생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철도망의 현대화가 이루어졌던 게 우크라이나에 있어 큰 행운이었다며 여기에 한국 기업 현대로템이 큰 역할을 수행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대로템과 우크라이나와의 인연은 13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지난 2010년 현대로템이 전동차 사업을 수주하면서 우크라이나 철도 시장에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당시 우크라이나 철도청과 90량 중고속 전동차 공급 계약을 맺었고 이를 단 2년 만인 2012년에 완납하며 신뢰를 얻어냈었다. 2017년에는 우크라이나 철도청 산하 차량 운영기관인 워스와 648억 원 규모의 전동차 90량 유지보수 연장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영하 30도의 폭설이 잦은 혹독한 겨울을 가지고 있는 우크라이나 기후의 특성상 철도 운영에 많은 에러 사항들이 발생하는데요. 만만치 않은 한국의 혹한에 익숙한 현대로템 기술진들은 운행 환경에 맞춰 장치별로 동절기 특별점검 프로그램을 통해 우크라이나의 혹한에서도 이상 없이 열차가 운영되게 만들어 우크라이나 현지 철도 기술자들도 감탄하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기술력을 증명한 현대로템은 우크라이나 철도 현대화 사업의 선봉에 서게 되었는데요. 우크라이나의 수도 키이우를 시작으로 북동부 주요 도시 카리코프, 돈바스 최대 도시 도네츠크 등
우크라이나 3대 도시를 연결하는 구간에서 운영될 전동차를 공급하며 기존 낙후된 전동차를 최신 사양으로 교체하는 데 기여했었습니다. 당시 납기가 상당히 촉박했었지만 계약을 수주한 회사 중 유일하게 납기보다 빠르게 전차를 납품한 기업은 현대로템뿐이었다고 하죠. 그리고 지난 2021년에는 우크라이나 철도 당국이 현대로템 전동차로 폴란드와 우크라이나 국경 연결에 나섰었는데요. 폴란드 국영철도 기업 PKP와의 공동 협업을 통해 폴란드 프시미실과 우크라이나 키이우까지 이어지는 철도가 열렸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를 현대로템에서 제작한 전동차가 달리며 두 나라 사이를 이어주었었죠. 전쟁이 발발한 지금 현대로템의 전동차는 승객 대신 폴란드에서 우크라이나로 향하는 군수물자를 실어 나르고 있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신뢰를 보증받은 현대로템의 열차들은 수도 키이우를 중심으로 최전방인 쇼스타카에서부터 최후방인 리비우까지 물자와 인력을 실어 나르는 임무에 투입되고 있습니다. 또한 러시아의 침략에 집과 고향을 잃고 피난길에 오른 우크라이나인들을 위해 현대로템에서 제작한 최고급 열차 인터시티 플러스를 확대 운영하기로 결정했다고 하는데요. 인터시티 플러스는 열차 안에 온라인 도서관, 온라인 영화관과 최신 식탁 패키지 등 최고급 여객 열차로 전쟁으로 깊은 상처를 입은 우크라이나 피난민들에게 한순간이라도 편안함을 제공하기 위해 우크라이나 전역을 누빌 예정입니다. 세계적으로는 방산 분야만큼이나 인정받고 있는 현대로템의 열차는 전 세계 수십 개 국가들에 수출되어 도시를 숨쉬게 만들고 있습니다. 현재 현대로템에서는 캐나다 토론토 지하철 사업 입찰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사업 규모가 무려 3조 원에 달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로 현대로템 외에도 프랑스, 중국, 일본 철도회사에서 입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현지에서는 이미 캐나다의 1,600억 원 규모의 경전철 공급 사업을 도맡은 적이 있는 현대로템이 유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방산뿐만 아니라 민간 분야에서도 맹활약하고 있는 현대로템이지만 역시 가장 잘 만드는 건 전장을 누비는 전차인 것 같은데요. 폴란드에 1차분이 도착한 지 얼마나 되었다고 K2 2차 물량이 이미 배에 실려 출발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K3 3차분 역시 곧 폴란드로 향하게 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해외 현대로템 관계자들도 제대로 들은 게 맞냐며 본사에 확인 전화를 걸었다고 할 정도로 놀라운 생산 속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해외에서도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 일본 네티즌은 한국의 방산 스피드에 대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한국이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일을 끝내버리고 있다는 것이죠. 게다가 K2 전차보다도 엄청난 생산력을 보여주고 있는 K9 자주포의 경우에는 1차 23문에 이은 2차 12문까지 폴란드에 도착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현재 선적을 준비 중인 K9 3차분 물량 12문까지 폴란드에 도착하게 된다면 한국이 폴란드에 약속했던 2023년 K9 48문을 전부 배달하게 된다고 합니다. 2023년이 시작되고 단 한 달 만에 약속했던 K9 자주포를 전부 준비한 것이죠. 아무리 신속한 납품이 장기라고 하지만 이 정도면 한국군에서 쓰던 걸 빼돌린 게 아니냐는 소리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물론 폴란드에 도착한 K2, K9은 모두 공장에서 갓 나온 반짝거리는 신품이었습니다. 최근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의 수도 키이우와 르비우 등 핵심 도시에 무차별 폭격을 가하면서 한국이 가장 우려했던 사태가 터지고 말았습니다. 현지에서 찍힌 영상에는 삼성전자, 우크라이나 지사가 입주해 있는 고층 빌딩이 부분적으로 파괴된 모습이 포착됐는데요.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중앙역 인근에 위치한 빌딩 주위로 연기가 피어오르는 모습이 소셜미디어를 등에 퍼지며 뒤늦게 해당 빌딩이 삼성전자가 입주한 빌딩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외신들은 이번 폭발에 대해 크림반도와 러시아 본토를 잇는 크림대가 붕괴된 지 꼭 이틀만이라 러시아군의 보복에 의한 것으로 최종 결론을 내렸습니다. 참고로 이는 러우전쟁이 시작된 지 7개월 만에 한국이 직접 피해를 입은 첫 사례인데요. 이로써 한국군은 러우전쟁에 군대를 파견할 수 있는 명분을 갖추게 된 셈이며 현재 유럽연합은 한국군이 어떤 결론을 내릴지 그리고 삼성이 과연 러시아에서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지에 대해 기중 있게 관찰 중에 있습니다. 러시아군 또한 자신들이 큰 실수를 저지른 것을 인지해서인지 이후 키이우에 대한 폭격을 잠정 중단한 상태인데요. 현재 우크라이나 삼성지사의 상황과 한국군의 동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림대교가 붕괴되자마자 러시아는 보복 조치로 우크라이나 대도시에 맹폭을 가하며 수도 키이우에서 여러 차례 폭발음이 들리더니 우크라이나 서부 르비우와 중부 드니프로에서도 같은 상황이 벌어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외신 보도를 종합해보면 이날 공습으로 추정되는 폭발을 시간차를 두고 여러 차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AFP 통신은 공습 경보가 울리고 나서 1시간 넘게 폭발음이 들렸다고 전했습니다.
로이터 통신 역시 미사일이 날아오는 소리가 들리고 나서 건물에서 검은 연기가 피어나오는 것이 목격됐다고 보도했는데요. 비탈리 클리치코 키이우 시장은 시내 중심부인 세브첸코 구역이 집중 타격의 대상이 됐다며 그 중에서도 고층 빌딩 위주로 많은 피해가 보고됐다고 전했습니다. 참고로 세브첸코 구역은 역사적인 구시가지와 정부기관이 자리한 키이우의 중심지인데요. 올렉시 쿨레바 키이우 주지사는 급하게 작동된 방공 시스템으로 일부 미사일을 요격하는 데 성공하기도 했으나 홍수경보는 여전히 진행 중임을 강조하며 모두에게 안전한 곳에서 침착하게 머무를 것을 요청했습니다. 무엇보다 경보를 무시하지 말고 공습 현장이나 파괴된 건물을 촬영하지 말라고 당부했는데요. 하지만 용기 있는 우크라이나 시민들은 키이우의 처참한 상황을 전 세계에 알리겠다며 현장의 모습들을 생생히 송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한국인들은 기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러시아군의 미사일 공격으로 삼성전자가 입주한 고층 빌딩 일부가 파괴된 충격적인 장면이 노출됐기 때문입니다. 이 빌딩은 키이우 중앙역 인근에 자리 잡고 있으며 미사일이 건물에서 몇백 미터 떨어진 지점에 낙하하면서 그 여파를 피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직원 중 상당수가 재택근무를 하고 있다며 다행히도 인명피해가 확인된 것은 없다고 말했는데요. 하지만 상황은 생각보다 심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지 매체에 따르면 이 빌딩은 키이우의 명물로 손꼽히는 101타워이며 폭발 지점도 몇백 m이 아닌 인근 150m로 부선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먼 거리에서 폭발이 발생했다면 건물이 반파된 이유가 설명될 리가 없었습니다. 실제 충격으로 건물의 일부 층에서 유리창이 깨지는 등 재산상 피해가 확연히 눈에 띄었고 당시 직원 모두가 재택근무에 들어간 것도 아니었습니다. 해당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주재원 10명은 급하게 인근 도시로 피신했으며 현지 직원들 또한 공습 경보를 듣고 대피소로 몸을 피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해당 삼성전자 사무실은 2009년 키이우에 설립됐으며 삼성 제품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보안과 인공지능, 증강현실 분야 등을 연구하고 있으며 갤럭시 휴대전화 초기 모델과 소프트웨어 작업도 진행된 중요 사무실입니다. 러시아는 정말로 큰 실수를 저지른 것입니다. 삼성전자는 최근 러우 전쟁으로 인해 러시아로의 제품 배송은 중단한 상태였지만 복귀를 염두에 두고 영업망을 계속 유지하며 러시아 현지에서의 인력을 확대 중에 있었습니다. 실제로 러시아 일간지 코머산트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최근 러시아 시장에서 실수한 스웨덴 가전업체 일렉트로룩스의 영업과 사업개발 관리 자급 직원 대부분을 영입했다고 보도했는데요. 일렉트로룩스가 러시아의 침공을 이유로 현지인들을 전원해고하자 삼성전자가 이를 그대로 흡수한 것입니다. 게다가 삼성전자는 러시아에서 공개 채용도 지속하고 있었습니다. 러시아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최근 출시한 신형 스마트폰 플립사, 폴트사도 홍보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이는 지난 3월 이후 현지 시장 점유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음에도 삼성전자의 노림수라는 분석입니다. 지난해 8월 러시아 TV 시장 점유율은 40%에 달했지만 올해 같은 기간 26%로 떨어졌고 세탁기와 냉장고 등 백색 가전 부문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삼성전자가 일렉트로룩스 직원을 영입한 것은 비상시 러시아 및 독립국가연합시장에서 귀중한 예비 인력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으로 보이며 경쟁업체에 대한 정보를 얻을 기회라고도 밝혔습니다. 만약 삼성전자가 다음 달에 러시아에서 사업을 재개할 경우 7개월 만에 다시 사업을 시작하는 셈인데요. 그런데 삼성전자는 이번 폭격을 이유로 다음 달 러시아 시장에 복귀할 것이라는 로이터 통신의 보도에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참고로 삼성전자의 러시아 칼루가 공장은 2006년부터 약 1억 달러 이상을 들여 설립한 공장이며 삼성전자의 TV 생산 공장인 적의 경우 우크라 사태에도 중단 없이 가동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공장에서 생산한 제품들은 러시아 내 수맥, 인근 CIS 지역과 유럽 국가에 공급되며 또한 러시아 협력업체까지 감안한다면 최소 20만 명 이상의 일자리 창출을 책임지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삼성이 이번 폭격을 계기로 러시아에서의 완전 철수를 결정한다면 아슬아슬하게 버티고 있는 러시아의 경제는 폭삭 주저앉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국 온라인 언론 매체 쿼츠에 따르면 수많은 외국 기업들이 빠져나가면서 러시아에서의 일자리가 급격히 줄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가속화하고 있는 마당의 구직난까지 겹쳐 러시아의 경제를 돌이킬 수 없는 수렁으로 밀어넣고 있다는 설명인데요. 한 예로 지난 30년간 맥도날드가 고용했던 러시아 노동자만 해도 6만 2천 명에 달하며 고용 승계가 100% 이뤄질지는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쿼츠는 직종에 관계없이 일자리가 빠르게 줄어들면서 고용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고 설명하며
설문조사에 따르면 올해 1분기 4.6% 수준이었던 러시아의 실업률은 연말까지 9%대로 치솟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했습니다. 러시아의 인플레이션이 4월 기준으로 18%나 뛰어오른 마당에 러시아 재무장관 또한 올해 러시아의 GDP 성장률이 마이너스 12%가 될 것이라는 등 일자리 문제가 러시아 붕괴의 뇌관으로 작동하리라는 것을 부정하지 못했죠. 최근 2개월 동안 9만 5천 명의 노동자가 유급 휴가와 같은 불안정한 포지션으로 전환됐으며 지난 7개월간 총 300만 명의 러시아인들이 실업자가 된 것을 보면 이는 결코 호황된 경고가 아니었습니다. 모스크바의 싱크탱크인 전략연구센터의 보고서에 따르면 만약 삼성전자마저 탈러시아를 결정하면 올해 200만 개의 일자리가 추가로 사라지게 된다고 절망했습니다. 말 그대로 총이나 미사일 없이 러시아를 몰락시킬 수 있는 칼자루가 삼성의 손아귀에 있는 셈인데요. 무엇보다 삼성전자의 이탈이 현실화된다면 현대차나 오리온 등 한국 기업들의 추가 이탈 가능성도 높아지는다. 이는 설사 러시아가 전쟁에서 승리한다 해도 이후 경제를 다시 재건할 수 있는 요인들이 사라지는 것과 같았습니다. 러시아는 이번 삼성전자 폭격에 대해 반드시 진중한 사과, 피해 보상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한국 기업들의 이탈과 더불어 지금껏 고려되지 않았던 K9, K2 등 한국산 살상 무기들이 대거 우크라이나 전선으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이죠.